노후나 아니면 퇴직 후의 걱정으로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수익을 일부 얻고 있는데 광고 효과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부가적인 어떤 것들을 좀 진행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뭐 저 책 써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제가 여지껏 영상으로 찍었던 내용 중에 일부를 또 발췌를 해서 거기서 좋은 내용들을 뭐 여러 가지 에세이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미니북 형태로 만들어 볼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나올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걸 팔아도 저한테 어쨌든 수익은 되는 거잖아요. 예약을 받고 판매를 하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는 자체가 어떤 위험성에도 노출될 수는 있어요. 제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걸 하면서 요즘에는 제가 또 영상 제작 관련돼서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또 새로운 영상 제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특히나 인스타도 제가 이게 될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되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어서 인스타에서도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SNS의 어떤 좋은 활용의 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부 분들은 제가 양산형 컨텐츠인가요? 네, 근데 그런 걸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어서 편집해서 바로바로 올리는 이런 형태가 저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한 거죠. 그냥 한 거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뭐 이렇게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결에 돈이 모여 있었어 이런 게 그냥 일하다 보니까 돈 쓸 시간이 없어서 어느 결에 보니까 이렇게 돈이 모여 있었어 이런 거거든요. 비슷한 형태로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양산 가능한 체제가 된 거예요. 특히나 작년 한 해가 조금 피크였던 것 같은데 작년 한 해 제가 영상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올리는 거를 했었잖아요.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올해 지금 2월 이제 들어서니까 그렇게 영상 매일 올리는 게 안 힘들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순간 제가 생각해보니까 영상을 이제 매일 올리는 건 힘들지가 않아요. 그때 그게 딱 느껴지면서 제가 뭐라고 애들한테 얘기했냐면 얘들아 공부를 진짜 계속 토할 때까지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를 그냥 그냥 밥 먹고 공부만 하고 막 그러면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울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어떤 행위를 굉장히 꾸준하게 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저한테는 약간 처칙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제작하고 하는 행위를 하면서 좀 처칙이 있는 게 작품을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작품은 다른 사람이 인정했을 때 작품이 되는 거라는 거를 제가 유튜브를 1년 넘게 유튜브를 수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게 저는 이게 돼? 라고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들려는 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는 계속 해보자. 그리고 저는 조회수에 연연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조회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 얘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스토리나 내 안에 있는 생각을 그냥 얘기를 하자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요즘에 이제 제가 지금 배경도 원래는 가상 배경을 중간중간 넣었었는데 그냥 이제 그런 거 없이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지금 단계에 들어선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 지금 생태계가 AI로 생성된 무언가를 넣는 순간부터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양산형 그 중독성 강한 컨텐츠들 있잖아요. 무의미한 컨텐츠들에 대해서 유튜브가 이제 거르기 시작했고 그거를 계속 쳐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한테 중독만 일으킬 수 있는 쇼츠나 릴스, 롱폼도 솔직히 말해서 뭐 인공지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양산형 컨텐츠에 대해서 너네들한테 수익을 줄 수 없어. 너도 나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하게 되면 유튜브 자체가 품질이 떨어지거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내 원본이다라는 쪽에 집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데 짧게 보다 보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편집 몇 번 깔딱깔딱 하다 보면 내가 뭐 월에 몇 천을 법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번다 안 번다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맞겠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상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컨텐츠 제작할 때 웬만하면 인공지능을 일부 배제를 하고 또 인공지능으로 컨텐츠를 올리더라도 인공지능 컨텐츠라는 걸 표기를 제대로 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년에 만약에 내가 뭐 할 일을 찾는다 아니면 은퇴 후에 할 일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편집 기술이 있잖아요. 저 편집하는 거 보면 거의 피아노 치는 듯하게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꾸준하게 뭔가 작업을 해보시면 아마 유튜브에서도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많이 느껴지는 게 사람을 모아라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또는 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뚜렷할 때 그 행위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요즘에 난리죠. 힘들어하고 있는 게 기술이 하도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분야에서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있었던 그 포맷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뭔가 돈을 벌겠다. 뭐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되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1년, 2년 후에 할 수 있는 것들 당장 뭐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것들도 참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면 장사를 해서 뭔가 먹고 사는 것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유튜브를 참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치킨을 팔아도 유튜브를 해야 된다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지금 SNS에 사람을 모으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신의 어떤 브랜딩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저한테 막 어떤 분들은 상담할 때 보면 저보고 아니 그러면은 소극적이고 말 수 없는 사람 그 저한테 따질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게 저한테 따져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어요. 제 제자들은 좀 알거든요. 제가 누군가 앞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쫑쿠 먹으러 갈 때도 줄 쓴다 그러면 두쫑쿠 안 먹거든요. 전 맛집도 줄 서서 안 먹고요. 사람 많이 모인 데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하고 지금도 공개되어 있는 곳에서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렸을 때 아이한테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면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애들 중에 뭐가 있냐면 어머님들은 애가 소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평소에 귀찮아서 말을 안 해서 소심해진 애들도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도 평소에 자주 내봐야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들어가도 그래 뭐 그러면서 아이가 원래 성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말 잘해요. 근데 낯선 데 가면 말 안 해. 필요 없으면. 근데 그 필요 없음과 필요 있음을 아이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 기준을 누군가 잡아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누가 봐도 필요한 상황에서 굳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누가 물어보고 모르겠는데요. 전화 통화할 때도 그러고 앉아 있으면 이거는 그냥 그런 사람하고는 불편한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아이가 일반적인 척 연습을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통증 때문에 원래는 좀 걸음걸이가 이상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제가 굉장히 똑바로 걸어요. 이 악물고 굉장히 똑바로 걸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걸 너무 싫어요. 뭐 조금 아픈데 막 아무래도 난 죽어가는 것 같아. 막 이런 애들 뭐 마지막 입새 같은 거 찍는 애들 있잖아요. 진짜 막 약 대신 사약 먹이고 싶은 애들.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일반적이에요. 제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저는 솔직히 항상 그 만성 통증에 시달려서 몸이 아픈데 제가 항상 건강해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항상 똑바로 걷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 몸이 불편하시군요. 그걸 인증받는다 해서 저한테 이득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인정을 한 거예요. 더 멀쩡한 척을 하고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파도 아픈 티가 안 나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맹장이 진짜로 터졌는데도 일하러 나가가지고 어쩐지 잘 안 걸어지더라고요. 그날은 더. 근데 막 기절할 것 같아서 나중엔 진짜 기절했긴 기절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그 엄살이라는 정도가 뭐 어떤 애는 갑자기 수업 중에 선생님 저 열이 나서 공부를 아예 못하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 들을 건 아닌데 아버님이 열 난다고 회사 안 나가진 않습니다. 2030 애들 중에 열 조금 나면 회사 안 나가는 애들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분들 중에 지금 회사나 뭐 제 학원에서 남아있는 분들 중에 진짜 누가 들어도 합당한 이유 없이 출근 안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신규 인형도 못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포티 그러니까 영포티가 뭔데 도대체. 그리고 나 영포티가 아니에요. 제 나이가. 그래서 되게 미안한 게 나 영포티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 나는 막 뭔가를 막 꾸준하게 하고 핑계 없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 사방팔방 지금 난리잖아요. 뭐 자영업자들의 몰락
뭐 유튜브를 해서 뭐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고 막 얘기를 막 하고, 근데 그때마다 얘기 나오는 거는 뭐 내 상황이 어떻고요, 제 상황이 어떻고요. 저랑 현장에서 상담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그 안 좋은 상황들의 그 억가를 제가 다 당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막 핑계 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그냥 일부러 제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서로 할 말이 없어져. 제가 막 부탁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맞고, 아이들도 제가 막 걱정하는 건 뭐냐면 어느 거를 해야 돼요. 뭐 저희 이과예요, 문과예요, 막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애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교육관이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지 고집대로 지 꼴리는 대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결정은 또 못해요. 그리고 노력해서 극복하는 것보다는 하고 나서 원래 잘하는 걸 찾고 앉아있어요. 지금 이 세대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세대고, 학부모님들도 여지껏 계속 굴러가던 수레바퀴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객관 지표가 너무 없어서 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만약에 도드라져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도배를 해라 뭐 그런데 도배하는 기계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뭐 어떤 분들은 농업은 이제 문제 안 될 거다 하는데 농업도 웬만하면 다 기계로 합니다. 로봇이 뭐 한다 못 한다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한테 좀 꾸준하게 뭔가를 연습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번에는 제가 애들한테 좀 심부름도 시키고 말 좀 듣는 연습 좀 시켜라 라고 했더니, 이제 제가 그 말 끝에 뭐라 그랬냐면, 무슨 요즘에 나오면 어머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 무슨 로드킬 당하는 줄 안다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납치될까봐 못 내보낸대요. 우리가 뭐 한밤중에 내보낸 거 아니잖아요. 애들 들어와가지고 저기서 숟가락 놔, 이거 설거지통에 넣고 너 저기 방 가서 치우고 나한테 검사 맡아, 이런 것도 심부름이에요. 학부모님들 뭔가 크게 오해하시나 본데. 요즘에 그리고 중학생 정도 됐는데 애들 등치를 보셨어요? 성인하고 구분 잘 안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등치가 이렇게 큰데 신발끈도 못 먹는 애를 봤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 같은 경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학부모님들 생각하는 것보다 얘네들 커서 나이가 먹어서 늙을 때까지, 학부모님들 돌아가실 때까지 걔 옆에서 수발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직장까지도 또는 삶까지도, 솔직히 밥벌이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보면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 되게 느긋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세상을 되게 단순하게 막 생각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통으로 다 부유해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저 어렸을 때 제가 막 진짜 가난해서 부모님도 제대로 안 계셔서 되게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는 제가 굶었어요. 진짜로 너무 힘들고, 그때는 굶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숫자가 현격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함의 기준이 좀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잘 산다는 사람과 지금의 부자, 그러니까 잘 산다는 사람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모두 다 부자다라고 하면 모두 다 가난하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인스타하고 쇼츠 하도 쳐봐가지고 애들이 1억이 돈이야? 단 100만 원도 못 버는 애들이 허다하거든요. 너도 나도 연봉 5천, 투자는 한 3, 4억 해야지, 나 인스타 인플루언서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인스타만 쳐보고 앉아있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어떤 경제학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연에 나갔는데 학부모 한 분이 우리 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직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회의적인 표정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어머님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좋아하는 거 한다 그러면 그냥 하게 냅두세요. 어차피 다 대부분은 지원금 받고 살 거니까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느꼈던 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을 참 무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지금 부모님도 위태위태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보호하는 데만 혈안이 돼서 아이들을 자립하거나 시치만 해야 되거나, 자신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연습시켜야 된다는 걸 마치 학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그 아이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게 좀 의문이에요.